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이야! 영동중 친구들 안녕! 자, 우리 시험이 끝이 났죠. 선생님이 문제 타이핑 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네. 여러분들 시험 문제 틀렸다고 그냥 난 틀렸어 하지 말고요. 틀린 문제를 왜 틀렸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학습하고 가고자 선생님이 휴가 하루 전인데 급하게 영상을 찍는다고 호다닥 달려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끝나서 이제 방학이 남아있잖아. 그래서 이 방학 시간 동안은 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대 내가 기말고사 때 틀렸던 거를 보완해서 더 좋은 성과 이뤄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영동중 친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한국사 배우고 있잖아요. 바로 1년도 안 남았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모르겠지. 자, 어디냐면 선사시대부터 고려 지나서 조선 중기까지야, 얘들아. 임진왜란까지 다 나가. 선생님, 그거 저희 중학교 내내 배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야. 그러면 지금 이 공부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은 고등학교 내신 기간 3월에서 4월 그 사이에 이 한 달 만에 광활한 역사를 다 하겠다고요?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꼭 우리 피드백 통해가지고 이 문제 틀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깝나요? 살짝 뒤로 갈까요? 살짝만 뒤로 갈게요. 자, 뒤로 왔습니다. 우리 영동중학교 친구들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번호는 무시하세요. 자, 번호 무시하고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옥저에는 신랑이 될 사람을 집안에서 혼인을 약속한 여자와 아이를 데려와 키운 후에 아이가 자라면 남자가 여자의 집에 예물을 주고 혼인을 청하는 가의 풍습이 있습니다. 선생님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 문제를 분석하기 참 부끄러울 정도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런 수준의 문제 나온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 시험 범위 많다고 그냥 진짜 퍼다 준 문제예요. 왜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냐면 고등학교 준비할 정도의 그런 시험 문제는 망포중학교 정도였다고 생각을 해. 잠원도 너무 쉬웠고. 영동 문제가 요거 때문이야. 옥저 지금 무슨 풍습이 있었대. 옥저에 있었대. 선생님이랑 같이 뭐 배웠어? 표 배웠었잖아. 그러면 우리가 옥저 땡땡땡 바로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를 틀렸다는 건 머릿속에서 못 나왔다는 거거든요. 고조선이 멸망하고요. 자, 사당 그만하고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조직됐었던 국가들, 고대 국가들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뭐부터 있었어요? 금화왕의 부여, 그리고 졸본의 지린성 근처에서 나라를 세웠었던, 그렇지, 고구려, 고주몽. 요 부여랑 고구려는 뭐라 그랬었지, 선생님이? 그렇지, 요 두 나라는 왕이 있었어. 연맹왕국이었었다. 연맹왕국. 그 말은 즉슨 다른 나라들은 다 뭐였다는 거야? 왕이 없었어. 다 군장국가였었다는 거야. 자, 고구려한테 엄청나게 수탈을 당하고 공납을 바쳤었던 옥저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동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두 나라의 특징은 어디를 끼고 있다? 동해 바다를 끼고 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나라 남쪽에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하는 남쪽에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하는 여러 소국들이 뭉쳐있는 연맹왕국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마한, 진한, 변한 이 국가들 중에서도 여러 소국들을
관할하면서 치고 나갔었던 나라가 바로 목지국, 마한의 목지국이라는 나라였었고, 이 목지국을 나중에 백제가 복속하게 된다. 누구 때? 목지국 복속은? 그렇지, 나라의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었던 고이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한의 목지국을 제외한 자녀 세력을 복속했던 왕은 누구예요? 맞습니다. 바로 근초고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술술술술 나와야 돼.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나오는 거겠죠가 아니야. 여러분들도 이 정도 되풀이 되는 수업을 했었다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머릿속에서 줄줄줄줄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 표를 들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쇽쇽쇽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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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상 이렇게만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제천행사 바로 이렇게 더 이어가지고 써보도록 할게요. 정치부터 볼게요. 첫 번째 칸 정치. 부여의 정치 제도는 뭐라 그랬었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4개의 부족들, 4부족이 왕과 함께 해가지고 5부족이 연맹 왕국을 꾸려갔었다. 그래서 5부족 연맹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이 제도를 사출도라고 합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4부족들이 이제 정치의 귀족 세력으로 정치를 펼쳐갔었던 것이요. 사출도라는 제도 있었고 5부족 연맹체였다.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5부족 연맹제였어요. 계로부, 손노부, 관노부, 전노부, 계로부, 손노부, 관노부, 전노부, 순노부까지 해가지고 5쪽의 이 귀족 세력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었는데요. 이제 언제부터? 바로 태조왕, 알겠죠? 태조왕부터는 이제 계루부, 고씨끼리 돌아가면서 왕위를 차지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리고 이 5부족 연맹제 고구려는 제가회의라고 하는 귀족회의가 있었어요. 네, 귀족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부족 세력들 한마디로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었다. 요런 제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옥저랑 동해는 정치가 같았다라고 본다고 했었죠. 옥저랑 동해에서는 군장이 통치하는 군장 정치 사회였었고 그 군장의 이름이 읍군과 삼로가 있었다. 여기까지는 우리 친구들 모르는 친구들 없이 잘 기억했어요. 삼한이 조금 헷갈릴 수 있겠는데 이 삼한은 그렇지 신지 읍차라고 하는 군장들이 통치를 했어. 이름이 은근 비슷하면서도 좀 차이가 나가지고 처음에 외울 때는 쉽지가 않아. 자, 신지 읍차라고 하는 군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치 다음에 우리 뭐 했었어요? 바로 그렇지 나라의 돈 했었잖아요. 경제제를 보면은 부여가 어디에 있었어요? 만주 숭하강 일대에 있었다 그랬지. 평야지대였다고. 광활한 평야지대. 평야지대는 뭐 하기가 좋아? 아주 좋아요. 바로 농경과 모축을 하기가 좋습니다. 농경과 목축을 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농경과 모축을 하고 고구려는 뭐 하기가 좋았다 그랬죠? 고구려는 그 졸본이 얘들아 생각보다 되게 산지야.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기보다는 고구려에서는 광활한 정복 활동을 했어요. 정복 활동을 하고 약탈 경제였었다. 어디를 주로 약탈했었다? 맞아요. 고구려보다도 조금 더 동쪽에 있었던 옥저나 동해 같은 나라들을 약탈하면서 이제 경제제를 축적해 갔었다. 옥저랑 동해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네들은 동해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무엇이 풍부해요? 해산물이 풍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저에는 소금과 해산물이 풍부했었고 그 풍부한 해산물들을 고구려한테 공납으로 바치면서 점점 나라의 힘이 쇠퇴해가고 나중에는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한다. 자, 동해는요. 동해는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작은 말이라는 뜻이죠. 과하마나 아니면 짧은 활, 단궁, 반어피 등을
이제 경제제로 주로 부를 축적하는데 이용을 했었다. 반어피는 바다 포유류의 피부 같은 것이에요. 가죽 아시겠죠? 자, 사만의 경제는요. 사만이 마한, 변한, 진한이 이렇게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 중에서도 마한이 가장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는요, 남쪽이잖아. 따뜻해. 그래서 벼농사 짓기가 용이했었고, 뭐 하기가 좋았어? 변한에 뭐가 많았었어? 철이 많았었어요. 철이 풍부했다. 자, 그리고 부여의 사회제도. 이 문제는 요거 물어보고 있죠. 사회제도 물어보는 문제죠. 선생님이 요거 분명히 한 문제에서 나올 거니까, 비록 배점 자체가 높지는 아니하나 그래도 이런 문제 나올 거니까 우리가 같이 외워야 된다고 주간 테스트에서도 달달달달 외웠었던 부분이잖아. 그죠? 사회는요. 부의 사회제도 일책 12법이라고 하는 무서운 부여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국의 위서 동의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그래요. 동쪽에 있는 부여라는 나라는 굉장히 무서운 나라인데 무서운 법으로 사람들을 엄격하게 통치를 했다는 거야. 일책 12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하나의 잘못을 하면 12배로 이제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 무겁잖아. 하나를 잘못하면 12배로씩이나 갚는데 심지어는 왕이 지금 당장 통치하고 있는 이 왕이 있는 시기에 무엇을 못하면 농사가 자꾸 흉년이 들면은 왕을 죽인다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해요. 물론 진짜로 뭐 죽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진 않지만 자 그리고 사회에서는 또 순장 중국에서도 순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이 순장이라는 제도는 왕이 죽으면 그럼 왕의 힘이 약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영맹왕국은 왕의 힘이 그렇게 강한 중앙집권국가 체제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왕이 그럼 동대 북이냐? 그렇지도 않아. 왕이 죽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렇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같이 껴목걸이로다가 묻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순장이라고 하는 제도였었고요. 자, 그리고 고구려의 사회 제도로는요. 제가 회의도 했잖아요. 고구려는 요런 결혼 제도가 있었어요. 바로 서옥제야. 서왕님께서 우리 옥체에 머무르신다 해가지고 서옥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 즉, 뭐 하는 거다? 남편이 여자 집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함께 여자 집에 사는 거야. 처가살이를 하는 거야. 처가살이. 아시겠죠? 여자가 남편 집에 들어가는 것은 시집살이. 하시겠죠? 그래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한 다음에 기간을 다 채우면은 이제 남자 집으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옥저. 옥저의 사회 제도는요, 가족 공동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옥저 때는 고구려의 침탈을 너무 많이 받은 나머지 집에서 어떻게든 입을 하나 줄이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시집을 막 보내요. 우리가 이거 무슨 제도라 그래요? 민며느리제라고 합니다.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자, 그리고 동해에는요, 요런 제도가 있었는데, 동해가 우리나라 한반도를 대충 이렇게 그려본다면은, 여기가 이제 옥저고, 이 밑에 요쪽이 동해잖아. 동해 바다를 끼고 있는 옥저, 동해가 있단 말이야. 동해는 이 밑으로도 마한, 진한, 변한, 그리고 고구려. 완전 가운데 진짜 다 끼어 있는 거야. 옥저랑도 가까이 있어. 고구려도 들어와. 마한도 들어올 수 있어. 진한도 들어올 수 있어. 완전 누구든 침략하려고 맘만 먹으면 다 침입할 수 있는 곳이었어. 그리고 이 동해 같은 경우에는 집안, 특정한 부족들끼리 유대가 끈끈했었는데 우리 부족들끼리 살고 있는 이 시족 사회 안에 다른 타 부족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물어 화를 입힌다. 나는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다. 책화라는 제도 있었고, 그리고 무슨 제도 있었다 그랬죠? 맞아요. 가족 외, 시족 외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조계혼 제도가 있었다. 사마는요, 신지읍차라고 하는 군장이 있었다 그랬잖아. 근데 이 신지읍차가 직접적으로 무엇을 다 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제사랑 정치를 다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사마는 재정불일치 사회다. 어디랑 다르다? 우리 고조선, 단군조선이랑은 다르다. 재정불일치 사회였고, 그래서 제사장이 따로 있어서 그 제사장이 누구야? 아, 그렇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죠? 제사장은 천군입니다.
천군이 있었고,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지역을 뭐라 그래요? 맞아요. 바로 소도라고 하는 신성지역이 있었다까지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마지막 제천행사입니다. 제천행사.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걸 우리가 제천행사라고 그랬잖아요. 자, 부여의 제천행사는 부영고. 부여여영고. 자, 부여여영고. 자, 부여영고. 자, 고구려의 제천행사는 그렇지.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옥저의 제천행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옥저의 제천행사는 바로 없었습니다. 왜 없었어요? 옥저는 제천행사를 지낼 만큼이나 풍요롭지가 못했어. 선생님 이렇게 소금과 해산물이 풍부한 동해바다라는 지역에 있는데 왜 이 제천행사가 없었던 거예요? 고구려가 다 뺏어가잖아. 고구려가 다 약탈을 해가니까요. 동해는요, 옆나라는 제천행사가 없대요 하면서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있었고요. 상하는요, 어떠한 제천행사가 있었냐면 여기는 벼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남쪽에 철이 풍부하게 나니까 제천행사를 2번이나 지납니다. 그것이 바로 계절제입니다. 5월과 그리고 10월에 2번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지금 옥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고 혼인을 약속한 여자아이를 데려간대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 남자가 여자아이의 집에 예물을 주고 혼인을 청한대. 무슨 제도예요? 매우 쉽죠? 바로 민며느리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셨다면 이 표를 다시 한번 외우시고요.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이거 고등학생 때도 똑같이 나오거든? 선생님이 따로 아이패드로 만들어준 그 용지 있잖아요. 아이패드로 보내준 파일. 그거 필요한, 손글씨 노트 필요한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카톡 주세요. 선생님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가상의 대화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네요. 자, 요 왕은 이런 이야기를, 이 신하가 이런 건의를 합니다. 보십시오.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왕의 칭호를 사용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에 신라 국왕의 칭호를 올립니다. 아, 신라가 굉장히 발전이 더뎠다 그랬어요. 왜요? 가장 극동 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중국과의 교류도 쉽지 않았었고 다른 나라들, 타국과의 교류도 쉽지 않았다고 했었어요. 이 중국이나 저기 서양으로부터, 서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앙아시아나 이렇게 중국, 고구려, 백제로부터 선진 문물들을 막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었단 말이야. 지리적으로 그랬었지. 그래서 우리 신라는 6세기에 들어서야 나라의 이름도 그제서야 정해져요. 그 전까지는 왕을 부르는 칭호도 계속 바뀌죠. 처음에는 거서관, 그 다음에는 차차웅, 그 다음에는 이사금, 그 다음에는 마립간 이렇게 칭호가 계속 바뀌었었잖아. 근데 이 칭호를 하나로 정리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가 누구였냐? 6세기에 신라 하면은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되는 왕들이 있다 그랬어. 그들이 누구다? 바로 지법진이다. 지법진. 자, 지증왕, 그리고 법흥왕, 그리고 진흥왕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여기 중에서 6세기의 정성기를 이끄는 왕은 누구라 그랬었죠? 브라보! 바로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영토를 확보한다고요. 관상성에서 성왕을 전사시키면서 성왕이 일시적으로 수복했었던 한강 유역까지를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요거 한번 내려가지고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 왕의 신라라는 국호를 쓰고 그리고 왕의 칭호를 쓰기로 했었대. 그 사람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6세기의 지증왕이 되겠습니다. 신라라고 하는 국호를 결정해가지고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왕이라는 중국식 왕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쓰지 아니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왕이라는 칭호 요거 하나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 하나로 지증왕인지를 맞출 수가 있어. 왜? 만약에 지증왕이 이때 중국식 왕호를 안 썼다면 우리는 지증마립간이라고 했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증왕이라고 불렀었구나. 그러면 중국식 왕호를 사용했구나. 이렇게 유추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에 신라 국왕의 칭호를 올립니다. 그래, 그리 하요, 행하도록 하시오. 자, 그럼 지증왕이 업적으로 오른 것부터 선지 한번 보면서 이 왕들한테로 싹싹 넣어볼게요. 불교를 공인하였다. 자, 신라에서 불교를 공인한 사람 누구죠?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신라에서 불교를 어떻게 공인했어요? 2차돈의 순교로요. 2차돈의 목을 베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종교적으로 희생을 한 거야. 이걸 우리가 순교라 그래요. 알겠죠? 자, 그래서 2차돈의 목을 베니까 목에서 하얀 색깔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려왔대. 이거 2차돈의 순교죠? 누구예요? 법흥왕입니다. 불교의 공인, 법을 흥하게 하는 왕, 법흥왕이다. 그래서 여기 법흥왕에다가 우리 1번 넣어줍시다. 불교를 공인하였다, 법흥왕. 관리를 17등급으로 나누었었다. 자, 관리를 17등급으로 나눴었대. 이벌찬, 아찬, 잡찬 이렇게 17등급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쭈루루루루루룩 나눴죠. 누구였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을 흥하게 하는 누구? 법흥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관등대 정비도 법흥왕. 자, 그리고 소를 이용한 경작을 장려했다. 소를 이용한 경작을 장려했대.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자 그대로 하면 되거든. 소는 뭐라 그래요? 한자로? 소우죠. 자, 그러면 우경이 되겠어요. 우경을 장려했던 왕은 바로 지증왕이었습니다. 우경장려. 소를 통한 농사, 우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재편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진흥왕의 업적이었었잖아. 선생님이 진흥왕이 6세기에 전성기를 이끌었지만 외워야 되는 업적 자체는 많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참 좋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화랑도 조직이에요.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재편한 게 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배워요? 노래에도 나오잖아요.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역사는 흐른다. 야, 이거 왜 배우냐고. 자, 황산벌에서 이 계백 장군이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 결사대가 누구를 만나요? 화랑관창을 만나잖아요. 그치? 화랑관창. 그때 이 화랑관창을 놓아줘.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근데 김유신은 그 화랑관창을 한 번 더 계백한테 보내게 되면서 결국 계백 결사대는 이 황산벌 전투에서 패배를 하면서 660년 백제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이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재편한 건 정말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다. 누구였다? 진흥왕이었었다. 자, 그리고 병부를 설치하여 군권, 병부가 뭐라 그랬었지? 그냥 쉽게 생각을 해. 병사부대, 병사부서인 거야. 이후 예병현공, 우리가 조선의 6조 혹은 고려의 육부, 당나라의 삼성 육부의 육부의 명칭을 외웠었잖아요.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까지 외웠었잖아. 그게 그리고 뭐 하는 기관인지도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테스트를 봐서 여러분들 알고 있어. 그럼 병부는 뭐 하는 기구였어? 병조는 뭐 하는 기구였어? 군사를 통괄하는 기구였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의 오늘날의 국방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누구예요? 바로 병부 설치 법흥왕이 되겠습니다. 법흥왕. 그럼 정답은 다단 바로 3번 우경을 장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틀린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이 매우 속상하고, 이 문제는 우리 그 영동중 영상 있잖아. 선생님 피드백 영상. 그 영상 전에 한 번 더 요약 수업했었던 거 기억나? 그때도 얘기를 했어. 다른 선생님들은 무령왕을 강조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무령왕을 굉장히 강조했어. 왜? 여러분들은 특히나 무덤이라 이런 것만 보면은 무조건 전 몰라요. 배운 적 없어요. 막 이러잖아. 그래서 무령왕 문제에서 이미 선배들이 여러 번 틀렸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걸 알고 몇 번 강조를 했던 건데 이걸 틀려서 100점을 놓쳐. 이 문제를 틀려서 100점을 놓쳐. 물론 잘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래서 딱 짚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 무덤을 보면은요, 제가 사진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무덤을 보면은 벽돌 형태로 되어 있어요. 왕릉 내부의 모습이라고 그러잖아. 왕릉이라는 게 뭐야? 왕의 릉, 무덤 릉이죠. 왕의 무덤이라는 건데, 왕의 무덤의 내부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야. 벽돌로 쌓여진
양식이고 왕릉 구조도도 여기 보면은 사진이 잘 안 보여서 이거 참 난감하네. 여기 보면은 이제 관이 들어가는 관과 그리고 껴목고리로 들어갈 수 있는 관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와, 요 관 무슨 무덤이었을까? 이것만 주고 풀어보는 문제였으면 그래 어려울 수 있겠다. 하지만 여기 밑에 뭐가 있어요? 짜잔! 설명이 있어요. 설명. 사진 속 왕릉은요, 백제와 왕비의 무덤이다. 무덤에서는 백제 문화재와 대외교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4,60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되었었다. 가는 중국 남조, 양나라와, 이거는 사실 이 문제 풀라고 대놓고 턱 준 거야. 아시겠죠? 자, 중국 남조, 양과 우호 관계를 맺었었대. 남조? 그러면 이 문제는 두 가지로도 풀 수 있어. 여러분들 영동중 2학년 친구도 뭐 배웠어? 2학년 때 역사. 세계사 배웠잖아. 그러면 지금 이 시기가 적어도 위진, 남북조, 북조와 남조로 갈라진 시기겠거나 시기상으로는 무슨 시기야? 북조, 남조랑 대외적으로 둘 다 같이 잘 지냈었던 고구려의 왕은 누구라 그랬어요? 장수왕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이 남조 북조라고 하면은 어느 시기라고 알 수 있는 거야? 심지어 양나라랑 친하게 지냈다? 남조는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로 왕조가 여러 번이나 교체되는 혼란기를 겪는다 그랬었죠. 뭐 이런 걸로 기억 못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 남조 북조만 봐도 적어도 장수왕 때 전사했었던 아차상에서 전사했었던 계로왕 이후겠구나. 웅진백제 시기의 왕이겠구나. 웅진백제 사이, 사비백제까지 사이의 왕들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게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유추하는 게 만약에 어려웠다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중국 남조의 양과 우호 관계를 맺고 문화교류에 힘썼대요. 자, 뒤진 백제의 불교를 수용했었던 왕은 누구예요? 맞아요. 4세기에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입니까? 아니죠. 근초고왕 다음에 친유왕입니다. 자, 친유왕. 그리고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했다.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한 시기. 그러면 계로왕 다음에 누구? 그렇지. 문주왕이 되겠습니다. 문주왕. 자,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했다. 누구예요? 사비백제 때죠, 이거는. 사비백제. 친유왕은 한 번도 백제가 수도를 바꾼 적이 없을 때 한성백제 때란 말이야. 문주왕은 계로왕 전사 이후에 수도를 천도했을 때잖아. 자, 그래서 관상선 전투에서 패배했다. 사비백제에서 웅진백제에서 사비백제로 바뀐 시기 성왕이죠.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웅진백제 때요. 선생님이 이 22담로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지방에다가 22담로 하나에 관청을 설치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가지고. 근데 이 22담로가 뭐 하는 곳이냐? 지방에 있는 지방 귀족 세력들. 백제에서 귀족이면 누구야? 부여 성씨를 쓰고 있는 왕족, 귀족들이란 말이야. 이 귀족들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지방에다가 관청을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지방에 있는 귀족들이 너무 설치지 않도록 우리가 감시를 해야겠군. 이 지방에 22담로에 그리고 왕족을 파견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방을 조금 더 잘 통치를 했었던 거야.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했다. 그렇다면 왜 설치했냐? 지금 왕이 죽고 나서부터는 누구의 힘이 약해져요? 맞아요. 왕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언제 그러면은 왕이 죽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웅진백제로 바뀌는 계로왕이 전사하고 나서부터 웅진백제 시기는 왕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가 못했었다고. 지방에 막 귀족 세력들이 야 이게 뭐야 하면서 귀족들이 점점 왕권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지방 귀족들을 견제하고자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웅진백제 시기에 누구? 바로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내려가지고 볼게요. 자, 나라의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었다. 야, 나라의 이름을 남부여로 바꿨대. 그럼 이거 누구니? 그렇지, 사비백제의 수도까지도 사비로 천도하게 되는 사람, 성왕이 되겠습니다. 부여로 수도를 천도했었죠. 자, 이 무덤은 무슨 무덤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무령왕릉이에요. 무령왕릉의 무덤은 벽돌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우리나라는 벽돌이 필요하다? 필요하지가
않다. 그쵸? 필요하지가 않다. 이 벽돌 대신에 우리는 돌을 가지고 건축을 했었는데 벽돌이 필요한 나라는 어디였어? 되려 벽돌이 필요한 나라는 중국이었어. 그래서 이 벽돌 양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중국 남조와 교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 왕, 무령 왕의 업적 중에 딱 하나, 두 개만 알면 된다 그랬지. 중국 남조 양나라와 교류하였었다. 그리고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운진백제의 특징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비백제 때는 딱 하나만 알고 있잖아. 뭐야? 성왕이죠. 그리고 사비성이 함락돼가지고 백제가 멸망하는 거 언제야? 660년에 의저왕식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 문제 굉장히 재밌죠?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정변을 일으켜 보장왕을 세우고 대망리지가 되었다. 자,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영유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옹립하면서 스스로 대대로보다, 제가위에서 제일 높은 계급이 대대로라고 그랬었죠. 대대로보다 더 높은 대망리지의 자리에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고구려의 연개소문 정변, 수문제가 고구려를 침략했다. 수문제를 고구려를 침략했다. 수나라가 이제 막 만들어졌을 때야. 그러면 가는 거의 뭐냐면요. 수나라 건국되고 요 시기에 가시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영양만점 영양왕이 요서지방을 먼저 선제 공격했다는 거 정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수문제가 누구라 그랬지? 수나라를 세운 위진 남북조의 이 5대 19개 혼란기, 응? 5쪽의 오랑캐들이 내려와가지고 선비족, 말갈족, 가일족, 강족, 저족이 내려와가지고 막 북쪽에다가 나라를 세웠잖아. 그게 북조였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북쪽에서도 치고 나갔었던 나라가 북위, 효문제의 북위라는 나라가 있었고, 나중에 효문제 사후에는 이 북위가 북조와 북제로 분열이 되는데, 거기에서 북조에 그렇지. 이연이 왜 나와? 이연은 당나라지. 누구예요? 양견. 그렇지. 수문제는 양견이야. 양견이 수나라를 통일해가지고 세우게 되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수나라를 만든 사람이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수나라에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 수문제랑 양제 있다 그랬죠? 양제는 뭐 한 사람이야? 운하를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운하를 건설했던 사람. 창장강, 양쯔강에서부터 창장강 이남 지역을 강남이라고 그러는데, 이 강남 지역이 곡식이 굉장히 많은 곡창지대잖아요. 그래서 그 곡창지대로 딱 뚫고, 황허강 딱 뚫고 베이징까지 올라가는 인위적 수로인 운하를 만들었었어. 그게 바로 수양제야. 수양제가 처음에는 113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을 했었는데 113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을 한 다음에 실패해가지고 다시 30만 별동대를 데리고 침입을 해요. 그쵸? 그때 우중문이 이끄는 별동대가 어디에서 딱 깨지게 되는 거야? 우리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에서 깨지게 되는 것이죠. 살수대첩. 자, 고구려에서는 을지, 문덕이고요. 을지, 문덕. 그리고 중국 수나라에서는 우중문이었었다. 을지문덕이 승리를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수나라는요, 이때 수나라 멸망해요. 수나라 멸망하고 나서 심지어는 수양제가 유언으로도 남겨놨다니까. 더 이상 고구려를 침략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자, 그리고 수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누가 나라를 세워요? 이연이 나라를 세워요. 구미호전 아니에요? 자, 이 당나라를 이연이 세우게 돼. 그가 바로 당고조인데, 당고조는 처음에 고구려랑 되게 우호적인 친선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랬었어. 하지만 누군 아니야? 맞아, 당나라 태종이었었던 이세민은 아니었어. 이세민은 고구려에 대한 강경책을 펼치려고 했었지. 그래서 우리는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자,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어? 천리장성을 축조했을 당시에 누구라 그랬지? 연개소문은 천리장성 축조 당시에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연개소문이 천리장성 축조했던 당시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입지를 다지고 인기를 얻은 다음, 정치는 원래 인기거든! 자, 인기를 얻은 다음에
요 시기에 무엇을 하게 된다? 빠방 공격을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당나라가 침입을 해오죠. 그때 이제 우리가 안시성에서 당나라를 또 격파 막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여기서부터 뭐야? 나당 동맹을 체결해가지고 660년에 백제 멸망, 그리고 663년에 백제 부흥운동 진압, 그리고 668년에 고구려 멸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 675년에는 매소성 전투, 나당 전쟁이죠. 신라랑 당나라가 전쟁을 하는 이 매소성 전투와 676년에는 기벌품 회전에서 둘 다 당나라가 패를 함으로써 676년 드디어 삼국이 통일된다 라고 하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문제요. 쉬운 문제였고요. 이 문제가 5점이라는 것은 즉슨 무슨 뜻이야?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no,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문제 연도를 맞추는, 끼워 맞추거나 연도를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맞추는 문제 있잖아. 뭐 날아가다 뭐 이런 식으로 맞추는 문제는 잘 풀어야 돼요. 이 문제를 어려워한다는 것은 아직 공부가 더 필요한 거야. 이 문제를 틀렸다면은 여러분들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9번입니다. 슥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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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삭. 바로 딱 그 얘기 하자마자 이 문제가 나와 버렸네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틀리면은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고.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고. 자, 삼국은 다음은 삼국통일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한 것은 아까 우리 가나다라 마 있었잖아요. 그때 안시성 전투 이후라고 보면 돼요. 안시성 전투 이후. 안시성 전투 이후에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키고 실권을 장악했고 왕은 진짜 허수아비처럼 존재만 해요. 하지만 실권자는 연개소문이었었다. 이해되시죠? 요 시기에 누가 등장을 해요? 두두둥둥둥. 바로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이 바로 옆에 있는 신라가 지금 한강유역을 가지고 갔잖아. 그래서 신라의 40여 개의 성을 함락시키면서 세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의자왕이 공격했었던 성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그렇지, 대야성인 거야. 대야성 성주가 누구라고? 김풍석이라고. 김춘추의 사위되는 김풍석. 그래서 김춘추가 아끼는 딸까지 대야성 전투에서 결국에는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김춘추, 신라에 이 김춘추가 어떻게 하면서 이제 고구려를 가요. 그래서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하지만 그 당시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이미 실권을 장악한 상태라 이때 그 보정왕은 앞에서 가만히만 있을 뿐 그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 보정왕이 이야기했다고는 하지만 거절을 합니다. 김춘추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신라한테 한강유역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김춘추는 결국에는 그럴 수 없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가까스로 탈옥에 성공해가지고 당나라로 가서 나당 동맹을 체결하게 된다. 자, 그러면 뭐부터가 나와야겠어요? 나당 동맹이 체결했다가 1번이 되는 거야. 1번. 자, 나당 동맹 체결하고 나서 신라랑 당나라가 뭐 어떻게 해요? 그렇지.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청, 역사는 흐른다. 자, 이 계백의 황산벌 전투, 패배로 인해가지고 백제가 멸망하죠? 그래서 이게 660년입니다. 고구려가 멸망했다. 자,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당나라에서 웅진 도독부를 세운 다음에 663년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을 당시에 요때 이제 계림 도독부까지 세우고 그리고 668년에 고구려까지 평양성까지 함락시키면서 고구려까지 멸망시키게 됩니다. 왜요? 선생님 고구려 왜 이렇게 약함요? 왜 약하기는 666년에 누가 죽었어요? 연개소문이 죽었어요. 그래서 연개소문의 아들이었던 연남생과 연남산의 이 왕위젠탈전 때문에 나라는 더욱 혼란해졌었던 혼란기였었단 말이야. 그래서 고구려가 힘없이 주르륵 멸망을 하게 되고 부흥운동까지도 야 이게 진짜 내가 그렇게 멋있게 생각했던 고구려의 최후란 말인가 싶을 정도로 고구려의 부흥운동은 이렇게 슥 끝이 나죠. 안승을 보덕국의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데 보덕국의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이 신라의 문무왕이었었어. 맞아.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아들이었었는데 이 김춘추의 아들 문무왕이
고구려는 없어지면 안 돼. 당나라랑 신라 사이에 완충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고구려는 없어지지 마 해가지고 부흥운동을 지원을 해요. 하지만 안승은 결국에는 항복을 하고 신라로 내려와가지고 신라의 진골 귀족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신라가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했다. 자, 기벌포 전투가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지? 나당 전쟁, 마지막 전쟁이라 했죠. 기벌포 해전. 676년이야. 선생님이 그래서 연도를 외우는 게 어렵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660은 너무 쉽잖아. 그치? 669. 660은 너무 쉬워요. 이 660, 백제멸망. 여기에다가 8 더해봐. 몇이에요? 그렇지. 668. 이거 어려운 친구 없잖아. 고구려 멸망. 그리고 나서 8 또 더해봐. 그럼 뭐예요? 676! 요게 이제 나당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당전쟁 끝이 나고 삼국이 통일되는 시기다. 삼국 통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깔끔하게 끝!